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추석이 이제 뭐 한 다다음 주쯤이잖아요. 네. 네. 추석 전에 또 장 빠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분위기가 좀 잘 가야 되는데 마침 또 미국장도 또 빠졌고, 네. 또 추석도 다가오고 있고 상당히 불안합니다만 그래도 또 좋은 소식도 좀 같이 겹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런 소식들 같이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할 거고요. 중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 뉴스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덱스 시간에는 변정규 전무 나오실 건데 코스피가 미국 증시를 추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과연 우리 증시는 왜 미국을 추월할 수밖에 없는지 네. 그건 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권순우 팀장부터 모셔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존스가 0.37%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33% 하락했고 S&P 500은 0.28% 하락했습니다. 어제 이어서 이틀째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스피를 보고 좀 바람보다 빨리 눕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장 올라갈 때 안 올라가고 미국장 빠질 때는 먼저 빠진다. 이게 이제 코스피 시장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코스피가 좀 잘 가고 있는데 우리 미국 형이 이렇게 분위기를 자꾸 기름을 빼는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잘 버텨주지 그 정도도 못 버티나? 좀 체력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이 올랐기도 올랐죠. 근데 그 AI 중심으로 올랐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네. 좀 개인분들이 좀 뭐 수익이 낮다라는 분들이 많은 것뿐이지 반도체 외에 다른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반도체를 못 잡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좀 심심하네? 그렇죠. 라는 느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온기가 퍼지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들이 주로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주로 반도체를 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개인분들은 오히려 지금 눈치 보면서 좀 파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구조대 왔으니까 이제 구조 받고 이제 시장을 떠나련다 뭐 이런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막상 구조 받고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던 생각들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AI 버블론이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 저는 좀 황당하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좀 얘기가 오래되고 있는 것 같은 게 그 엔비디아하고 오픈 AI하고 네. 돈 돌려막은 거 있잖아요. 네. 내가 투자해 줄 테니까 그 돈으로 내 GPU 사줘.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순환 출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순환 출자요. 예. 뭐 그렇게까지 관계사여야 순환 출자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뭐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에다가 인텔이 투자 요청을 좀 했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인텔이 뭐 예전에 그 뭐 최강의 인텔이 여기저기 지금 돈 구걸하러 다니는 그런 형국이 좀 됐는데 이전에 엔비디아에서도 애플이 좀 투자를 좀 받았잖아요. 그리고서 이번에는 애플에게 좀 투자를 요청을 했었고 소프트뱅크에서도 좀 투자를 좀 받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인텔 일병 구하기는 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인텔을 샀었어요. 주식을 네. 조금. 네. 그게 왜 샀었냐면은 그 가우디 칩이 좀 그 AI 데이터 센터에 효과가 좀 있더라라는 네. 그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샀었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가에는 전혀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구걸하러 다니면서 조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뭐 그림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인텔과 엔비디아와 애플이 함께하는 그림은 괜찮은데 네. 그걸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일 네.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더 그림이 좀 가시화되면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중국이 WTO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그 리창 총리가
세계 개발 구상 고위급 회의에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WTO 협상에서 더 이상 새로운 차별 차등 대우를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얘기는 좀 맥락을 조금 아셔야 돼요. 네. 그 WTO라는 게 세계 무역 기구잖아요. 네. 예전에 그 국제 개방 WTO 이거는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착취의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 개방을 네. 선진국이 이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아. 야, 문 열어. 네. 문 열어 그러면서 저희는 아직 국력이 부족해서 문을 네. 좀 못 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야, 내가 봐줄게. 일단 열어. 열면 내가 이것도 봐주고 이것도 봐주고 이것도 봐줄 테니까 그러면은 니네 그렇게까지 불리하지 않아. 그리고 형이 다 너 생각해서 하는 거야. 네. 개혁 개방을 하면은 나만 좋은 거 아니다. 너도 개혁 개방을 통해서 굉장히 좀 부자가 될 수 있어. 근데 지금 네가 그게 불안하고 막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요거는 봐줄게. 그게 개도국 지위. 그게 개도국 지위라 그래갖고 이제 SDT라고 뭐 기술 재정 지원, 농업 보호, 뭐 자유무역 의무 완화, 뭐 이런 혜택들이 좀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이게 그 선진국 같은 경우는 관세를 감축해라라고 했을 때 신속하게 감축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다면은 네. 개발도상국은 이제 관세 감소 폭이라든지 시기에 좀 완화된 그 적용들을 받아요. 그리고 뭐 보조금 같은 거를 주던 게 있다고 하더라도 선진국은 보조금 바로 없애. 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의무가 좀 완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 해결 절차 같은 경우도 개발도상국은 좀 완화가 돼가지고 네. 한 150여 개 정도의 SDT 그 특혜가 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WTO가 왜 이런 기준을 두고 있는지를 네. 이제 이거 좀 설명이 되시죠? 좀 이해가 돼요. 개방을 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은데 개발도상국은 경쟁력이 좀 없으니까 그대로 열면 불안하다고 하니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완화를 해줄게. 이게 바로 WTO가 가지고 있는 STT 조항입니다.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어떻게 됐냐면 미국이 왜 나는 혜택이 없냐? 왜 내가 이렇게 나는 착취당했다 WTO한테? 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들 입장에서 좀 황당한 거죠. 그렇죠. 아니 WTO를 미국이 주도를 했고 네. 미국이 시장을 개방을 하라 그래가지고 불안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좀 봐준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WTO 때문에 미국이 착취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이게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네.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아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왜 아예 틀린 얘기가 아니냐면은 개발도상국 지위라는 게 명시적으로 WTO에 있진 않아요. 너는 개도국, 네. 너는 선진국 이런 기준이 없어요. 네. WTO에 가입을 할 때 저는 개도국입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주변 국가들이 뭐 그래 그렇다 치자. 그러면 SDT가 적용이 돼요. 네. 그래가지고 한 160여 개국 WTO에 가입돼 있는 160여 개국 중에 한 110여 개국이 나는 개발도상국이요라고 하니까 그럼 니는 개발도상국이다. 이렇게 돼 있는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그 트럼프 1기죠. 그때 야 솔직히 너는 개도국 좀 아니지 않냐? 중국한테. 아니요. 그럼 몇 개 몇 개 국가들한테. 국가한테. 대표적인 국가가 어딜까요?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한국이 그때까지 개발도상국으로 있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야, 넌 솔직히 좀 잘 살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한국에서 예, 형님. 제가 요새 조금 벌이가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도국 지위를 좀 포기를 했었고 네. 그때 이제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몇 개국들이 좀 나왔었는데 중국은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하고 같이 나왔던 형님 요새 제가 좀 살아요라고 했던 나라가 네. 대만, 아. 싱가폴. 네. 솔직히 뭐 잘 살지.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의견이 뭐 아예 잘못됐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데 지금 이 시점에 중국이 개독을 포기한 부분들이 포커스가 좀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지금 중국이 개도국 혜택을 포기하기로 한 것인가라는 네. 부분이 조금씩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이전에 틱톡 매각하는 얘기들도 이제는 좀
네. 가시화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번에 또 이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우리나라 에이펙에서 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납니다. 네. 만나가지고 뭔가 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상황에서 만날 것이냐 아니면 하나하나 서로가 못 풀었던 부분들을 풀면서 만날 것이냐의 분위기에서 풀면서 만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10월 말쯤에 이제 에이펙에서 만나고 나면은 이게 지금 서로에게 과긴 과효율 관세를 115%포인트 인하해 놓은 게 있잖아요. 네. 그거의 만기가 11월 10일입니다. 그럼 대충 스케줄이 보이시죠? 그렇죠. 딱 10월 말에 에이펙 정상회의 하기 전까지 이거를 계속적으로 좀 빌드업을 해서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뭔가 성과를 내고 네. 11월 10일 날 이거를 풀어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중국은 미국에게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미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한 메시지를 명시적으로 지금 내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일단 중국에서는 이런저런 카드들을 그러니까 미국에서 요청했던 그런 카드들을 조그만 거 하나씩 좀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이 개도국 특혜를 포기를 하고 미국과 협상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 뭐 이 예. 정도 뉴스였던 것 같고요. 우리나라 그 뭐 자동차 25 유지되고 유럽이랑 일본이 이미 됐고 유럽도 네. 뭐 15로 내린다. 이 소식도 있던데 네. 요건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될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별로 안전하고 싶어가지고. 안전하고 싶어서? 예. 왜냐면 이제 자동차 또 수출이 워낙 중요한 뉴스 아닌가 하는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으셔서 예, 예, 뭐 중요한 뉴스라고 보실 수도 있고, 저 원래 25였으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 얼마 전에 유종 기자가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분석을 한 적이 좀 있었는데 네. 이게 미국으로 가는 수출, 그러니까 현대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현대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현지 생산, 현지 판매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고 미국 수출이 줄어든 지는 좀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공급망을 유럽으로 많이 옮겨놓은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이 25% 관세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굉장히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해요. 네. 근데 그거를 뭐 일부 언론에서는 굉장히 과격하게 뭐 소나타가 뭐 캠리보다 1,000만 원이 네. 비싸네 막 그런 거 얘기하는데 소나타 원래 별로 안 팔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세단. 이제 현지에서 팔리는 물량도 뭐 텔루레이드 뭐 이런 거는 기아의 텔루레이드 이런 거는 네. 한국에서 어차피 만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뭐 비교를 해서 뭐 도요타의 뭐 하이랜드는 얼마인데 뭐 여기에 텔루라이드가 뭐 얼마고 여기에 겹치는데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분석 나오는데 진짜 차종별로 다 봐야 되고 어디에서 생산하는지 봐야 되고 네. 여기에 그 공급선을 어떻게 달리했는지까지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뭐 유럽 차는 이제 15% 되고 우리는 여전히 25니까 우리 망했다 이런 얘기하기 싫어서 사실 보도를 좀 알겠습니다. 뺐습니다. 네. 그러나 하여튼 유럽 차는 15% 됐다는 뭐 소식 정도는 있는 거니까 뭐 그냥 이렇게 팩트 정도로 전해드리고 예, 예. 자 그럼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IMF가 근데 사실 25% 관세 제일 세게 두드려 맞는 거는 GM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현대차는 이게 유연성이라도 발휘할 수 있는데 네. 한국 GM에서 나가는 물량은 대부분 미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네. 그 GM 코리아와 GM은 그 관세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될 겁니다. 네. IMF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상향은 아 진짜 맨날 하향 했는데 근데 내릴 때는 대폭 내렸었잖아요. 그때 막 0.5인가 막 이렇게 대폭 내렸. 0.5가 다 뭐예요? 여기가 원래 IMF가 올해 1월에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를 제시했다가 네. 4월 달에 1%로 낮췄어요. 1%. 네, 맞아요. 엄청 크게 내렸죠.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50%를 내린 거죠. 네. 반토막 냈네. 반토막 냈죠. 네. 그리고서 7월에 0.8로 또 20%를 또 깎았죠. 반토막 내놓고 그다음에 20%또 깎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0.1% 상향 조정한 겁니다. 근데 솔직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전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망이 됐으면 이렇게 수정 많이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왜 이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올렸냐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소비 심리 개선을 좀 이끌어줬다.
그리고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조금 이해는 갑니다. 우리 1월 달에서 2월 달 그때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 전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네. 사정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래 IMF 이거는 우리 탓.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성장을 전망하기 좀 어려웠어라는 부분들을 이제 인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그 7월 이후에 발표하고 집행됐던 그러니까 7월하고 지금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냐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추경 예산 효과를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 그러니까 그 1월 달에 있었던 경제적인 혼란, 정치적인 혼란에서 좀 개선이 된 부분들, 그게 이제 소비 심리에 좀 영향을 미쳤고, 그러니까 추경을 통해서 나왔던 부분들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민생지원금 같은 거 뿌렸던 네. 것들이 소비 심리에 좀 영향을 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향 조정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 뭐 민생지원금 같은 것은 일시적인 효과 네. 가 있죠. 그리고서 이거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가 또 이제 과제가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경제 성장률 전망을 올리는 데는 영향을 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IMF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제가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그냥 멘트로 읽어드리면 그러니까 내년도의 경제 성장률은 1.8%로 전망을 했어요. 굉장히 높죠. 네. 올해는 0.8인데 내년에 1.8인가 굉장히 높은데 이게 그 아무래도 지금 운영 중인 완화적인 재정 통화 기조가 적절하다. 그 부분들 때문에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좀 높게 본다라고 좀 얘기는 하고 있는데 다만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수렴을 하게 되면은 재정 건전화 노력이 재개돼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의 성장률을 좀 더 높게 보는 거는 재정이 좀 완화적이고 통화가 완화적인 것들의 덕이 있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해.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좀 달성이 되게 되면은 건전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건강보험 연금 지출에 대비한 연금 개혁, 부가가치세 면세 정비, 법인세 지출 점검 등 세입 기반 확충, 지출 효율화 등 구조적 재정 개혁이 불가피하다라는 부분들은 또 중장기적인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 성장은 이보다는 난 조금 더 갈 것 같은데. 2%대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 내년에 네. 2% 왜냐면 이제 워낙 올해 이제 안 좋았으니까 네. 네. 뭐 당연히 안 좋은 만큼 또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좋은 영향들이 좀 있긴 할 텐데 뭐 아마 또 바꾸겠죠. 네, IMF도 좀 수치를 또 더 상향 조정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예상보다 수출이 좋은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그 성장률 전망에 반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가보죠. 예, 13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권 팀장님이 그 인구 구조를 90년대생의 인구 구조까지 딱 해갖고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적 있으셨죠? 이제 슬슬 날 때 됐다. 날 때 됐다. 드디어 우리가 팔자를 봅니다. 아 팔자 나옵니까? 0.8 학계 출산율 0.8 나왔습니다. 오. 우리 맨날 0.7명 얘기하다가 네. 0.8 이렇게 나왔고 혼인 건수도 9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통계청에서 지난 7월의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223명 늘어난 21,803명. 5.9%가 늘었고요. 월별 출생아 수는 이제 6월 달에 잠깐 주춤했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7월 기준 출생아 수 기준으로는 2021년 이후에 가장 많은 수준이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1981년 이후에는 역대 네 번째로 적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그래도 2021년 이후로는 가장 많은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가 7.2%가 증가했는데 이 출생아 수가 증가한 거는 2015년 이후에 10년 만입니다. 7월까지 누적으로 봤을 때 그쪽 네. 이후에 계속 줄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이거 뭐 무슨 고민해봐야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긴 한데 그 수도권 출산율이 되게 높아요. 지금? 그래요? 지방 출산율이 되게 낮고. 수도권이 높다. 네. 아, 그 서울 인근에 아니면 서울 포함? 서울 수도권. 예. 네. 근데 이게 뭐 인구 구조를 계속 면밀하게 좀 보긴 해야 될 건데 예. 뭐 일단 지역에 많지 않죠. 네.
애 낳을 분들이 많지 청년들이 않다. 예. 많지 않다라는 수도권으로 올라갔으니까요. 점도 있고 그리고 이게 그 소득 관련한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 그 저출산위원회에서 이거를 좀 조사를 했는데 인식 조사를 또 따로 했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애 낳는 거에 뭐가 제일 문제냐 그러니까 이제 남녀 모두 그 얘기했던 게 돈이다라고 좀 얘기했었는데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수도권이 전국 평균보다 한 10% 안팎의 증가율이 높다라고 나오는 건데 서울은 9.7%, 인천은 11.9%, 경기도가 7.8%로 평균 이상이 나와요. 네. 근데 울산, 광주, 전남이 5.6%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고 전북, 충남, 경남, 대전은 5%를 밑돌았고 강원도는 0.5%가 감소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지역 격차까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출산도 어려운 문제고 지역 격차도 어려운 문제라 네. 이게 이제 두 개가 맞물려서 돌아갈 때 아까 제가 걱정스럽다는 말도 아까울 정도로 네. 이렇게 뭐 대책이 있긴 한 건가 대책을 세울 뭐 어떤 분들은 뭐 그 대책 세운다고 되겠냐라는 분들도 좀 있어서 이 부분들이 좀 지역 격차까지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인식률 개선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확실히 유행을 타는 것 같긴 해요. 그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미혼 남녀가 지난해 3월 55.9%에서 올해 8월 62.6%로 무려 6.7%포인트나 상승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자녀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미혼 남녀도 작년에 50%였는데 올해 61.2%로 11.2%나 네.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걸까? 뭐 그러니까요. 이것도 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뭐 양쪽 다 출산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남녀 모두 소득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 이제 남자 여자 그러니까 소득을 제외하고 보니까 남자는 육아휴직을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여성은 배우자가 육아에 좀 더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가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네, 네, 네. 예, 이 분야는 또 정프로님 전문 분야. 네. 진짜. 아우, 왜 개선이 됐다고 보십니까? 오히려 저는 경제가 그만큼 더 어려워진 것도 하나 있는 것 같다. 경제가 어려워져서 애를 혼자 낳는다.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더 커지고, 그래서 둘이서 좀 합쳐서 혹은 내가 지금 도저히 뭐 일할 상황이 아니니 그냥 결혼으로 하나의 선택지를 좀 가져간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예, 이전보다 뭐 경제가 좋아지거나 이래서 결혼했다기보다는 그런 차원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물론 이제 그 문화적으로라고 네. 할까요? 예전에 아주 그 극한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예, 예. 그 젠더 관련된. 네. 그게 이제 이슈가 요즘도 물론 없진 않지만 그래도 그 한 2-3년, 3-4년 전만큼 심하진 않잖아요. 그게 막 이렇게 드러나진 않잖아요. 네. 많이.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또 원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 역시 뭐 제가 큰일을 했다. 그 한남 충장 시절. 네. 이제 뭐 제가 참 이 웃음거리가 많이 됐습니다만 또 제 한 몸 불살라서 이렇게 좀 갈등을 좀 조정했다면 저는 뭐 그걸로 충분히 만족을 하고요. 이만큼 배포가 큰 사람이다. 대인배다 생각이 좀 듭니다. 역시 대인배. 예, 그 대인배에도 큰 배포가 필요하다. 그만큼 또 큰 배가 예. 이제 곧 필요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추석 때 우리 제사상에 차례 지낼 때 배를 또 많이 올리잖아요. 우리나라 대표 과일 사과랑 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 배가 유독 또 크고 맛있는 배들이 있을 텐데 배하면 유명한 것이 나주. 나주배. 네, 전남 나주배. 나주에는 또 우리 한국전력 본사가 또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뭐 얼마 전에 다녀왔었는데 나주의 그 넓은 평야라고 할까요? 네. 넓은 땅에서 맛있게 익어가는 그 나주배 명품 배를 선물 세트로 7.5kg짜리 대략 한 7개에서 한 10과 정도 들어있는 특대과로 준비를 했습니다. 와. 네. 배 샀을 때 이 정도 크기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이렇게 큰 배 좋아합니다. 큰 배 아. 좋아하시죠? 배는 커야죠. 배는 커야 돼요. 네. 배는 클수록 좋습니다. 네. 거거익선이라고 네네. 배는 클수록 좋고 또
요건 이제 딱 선물 세트를 받았는데 배가 막 한 16개 들어 있어. 그러면 이제 이 조금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요거는 큰 게 막 7, 8개 이렇게 들어 있으면 막 이만 얼굴만한 배들. 그죠? 예, 그런 거. 얼굴만 해 진짜. 예. 오바다. 손을 좀 앞으로 내밀어야지. 얼굴만 해. 얼굴만 하잖아요. 네. 그런 마음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프리미엄 나주배를 여러분께 지금 빨리 이제 주문하셔야 또 추석 때까지 받으실 테니까 네. 얼른 주문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중 포장으로 아주 안전하게 또 배에 막 이렇게 물러지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탄탄하게 포장도 했고요. 받는 순간 받으시는 분들 백화점 선물 세트 그 이상의 만족감을 드리는 맛도 굉장히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이제 돌배라고 해서 딱딱한데 단맛은 하나도 없는 건데 이거는 일단 그렇게 딱딱하지도 않고요. 딱딱하지도 않고 단맛도 많습니다. 네. 근데 물러도 별로예요. 물러도. 무는 근데 거는 지금 먹고 있는데 식감이 배 식감은 딱 이렇게 씹었을 때 이게 알갱이가 그쵸.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퍼지 듯한 느낌을 줘야 돼요. 이렇게 네. 알갱이가 눌리는 듯한 느낌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물을 먹는 그런 느낌이면 안 돼. 물 먹는 맞아 그런 느낌 날 때 있어요. 근데 딱 먹었을 때 이게 타타타타타타 퍼지면서 거기서 이게 과즙이 파파파파파 터지는 것 같은 단맛. 식감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본인이 맛에 만족을 하셔야 되잖아요. 일단 주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족스러우면 선물용으로도 좀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그럴 시간적 여유가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빨리 네. 주문하시고 배는 그 토삭한 배가 있어요 가끔. 약간 스펀지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물기 좀 별로 없고 그런 배가 저는 최악입니다. 네. 자, 여튼 나주배 맛있게 준비했고요. 이게 맛있게 드시고 껍질 같은 거 다 까서 뭐 음식물 쓰레기 봉지에 이제 음스에 버릴 텐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에코웨일 쿠쿠에서 나온 겁니다. 음식물 처리기 여기에다가 이제 버리시면 깔끔하게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국물 질질 새고 또 막 뭐 금방 썩는 거 많잖아요. 맞아요. 네, 뭐 특히 이제 지금도 여전히 좀 위험한데 여름에 한여름에 막 한 하루 이틀만 그냥 봉지에 넣으면 바로 그냥 냄새 막 죽죠. 그 날파리도 금방 생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1차에서 완판했던 그 앵콜로 네. 저희가 쿠쿠 25년 최신형 6세대 제품으로 갖고 왔습니다. 쿠쿠의 밀폐 기술로 1시간이면 냄새 소음 없이 건조와 분쇄를 완벽하게 해드립니다. 와. 네. 쫙 분쇄해드리고 음식물 99% 수분 제거 또 세균도 완벽하게 잡아드리고요. 냄새가 일단 안 난다는 게 가장 좋고요. 처리하기 편하다는 거. 저는 무엇보다도 그 전기료가 그럼 얼마나 들어가냐. 한 번 돌릴 때 27원. 우리 봉지 하나에 얼마입니까? 한 7, 800원 하지 않나? 그 정도까지는 한 봉지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그래요? 텐데 그 어쨌든 봉지에다 담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훨씬 더 깔끔하게 네. 이게 훨씬 낫죠. 저희 집도 그렇고 우리 권 팀장님도 그렇고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수많은 자유를 이제 얻게 됐죠. 냄새의 자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아래까지 내려가야 맞습니다. 되는 그 거기에서의 자유. 음식물 쓰레기 버렸을 때 손에 묻었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자유 다 얻었죠. 네. 저번에는 안 써보셨죠? 음식물 처리기?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혼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이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었죠. 그냥 삶이 달라집니다. 요거 하나가 삶의 질을 바꿔요. 그래요. 집에 냉장고나 에어컨 있는 것보다 이게 더 삶의 질이 높아져요. 아니 냉장고, 에어컨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이거 없으면 우리는 이제 인간의 삶의 좀 이하로 살게 되잖아요. 냉장고, 에어컨 없으면 일반적으로.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 있잖아요. 아까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서 있는 게 좋아, 누워 있는 게 좋아, 그럼 당연히 누워 있는 게 좋죠. 그렇죠. 근데 음식 처리가 있으면은 삶의 질이 달라져요. 아까 이쪽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뭐 음식물 쓰레기 막 들고 가다 국물 뜩뜩 떨어져가지고 저 에어컨에 막 엘리베이터에 떨어져갖고 경비 아저씨가 누가 이거 흘렸냐 그래갖고 집에 가서 그 키친타월 몇 개 들고 와서 이렇게 닦고 있으면 문 닫혀갖고 막 엉덩이 끼고 막 살아있는 얘기다 이거. 해봤죠. 그런 일이 되게 없이 그냥 마른 걸로 그냥 가루로 돼 있는 걸 딱 해가지고 몇 달치 딱 모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그래. 탁 갖다 버리면 됩니다. 보통 음스
음수는 또 아빠들이 많이 버리죠. 그렇죠. 예. 네, 일반적으로 통상 그렇죠. 통상.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아빠들의 삶의 질이 완전 달라진다. 그리고 이거를 딱 와이프한테 선물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꼭 그 엔비디아 같은 느낌이군요. 아내한테 선물하지만 그 혜택은 내가 다 보는 거. 자가 발전하고 선물도 해주지만 사실은 나 좋은 선물이고. 그리고 뭐 이런 거 샀어 그러면서 또 좋아하면서 아, 혜택은 나에게 오는. 아, 그래. 음스에 관한 그 살아있는 경험담이 참 오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쿠쿠 에코웨일 음식물 처리기 39만 8천 원 핫딜가로 가져왔고요. 전기료가 무척 안 드는 네, 음식물 처리기입니다. 깔끔하게 사시고요. 냄새 없이 세균 없이 음식물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권 팀장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요 집에 음식물 처리가 있는 거죠, 우리 권 팀장님? 저는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네. 우리 이주 기자도 저도 있고요. 아 있으세요. 다들 또 정프로님만 사시면 됩니다. 자기 삶들 잘 챙기시네. 결제.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권 팀장님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창 이사님 모셔옵니다.